우리가 이제 나트륨을 왜 중요시 보느냐? 나트륨은 아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가면 갈수록 순환식으로 가요? 비순환식으로 가요? 순환식이요. 순환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은 순환식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나트륨이 많은 농도에, 그러니까 물이 나트륨 농도가 높은 농도에서는 우리가 순환식 재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비순환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우리가 어때요? 순환식이 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트륨 농도가 높은 물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에 다 버리라고 하거든요. 갖고 있게 되면은 문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분의 영양의 결핍 증상이 나올 수가 있죠. 나트륨이 아니면은 양분의 결핍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을 우리가 높지 않게 관리하려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농도가 50ppm이라고 말은 하지만 파프리카는 138, 토마토는 184ppm에서도 잘 관리하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게 말씀드린 여기 적정치 한계치 있잖아요. 우리가 한계치가 우리 일반적인 수경재배 농장에서 10군데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한 3, 40% 정도는 저 어떤 하나의 성분이 한계치를 넘어선다. 대부분 농장에서. 뭐 절반, 3, 40%가 절반 정도 되겠네. 어떤 데는 중산환이 많은 집도 있고, 어디는 칼슘이 많은 집도 있고, 어디 세도 지역 같으면 나트륨이 많은 물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할 수가 있다요. 우리가 적정하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가능은 해요. 이것들이요. 이거는 한계치라는 거는 이 한계치 이하라고 하면 뭐예요? 아주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한계치가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수경재배를 못하는 거 아니다.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다 좀 전문적인 지식만 있다고 하면은 재배가 가능한, 그러니까 잔대 재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재배가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다른 어떤 중간중간에 가끔 가다가 이제 해외에서 제가 연구를 했던 자료들을 좀 넣어둘 건데요. 저기 스페인의 알메리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알메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구글 맵 들어가서 스페인 알메리아 치게 되면 그 지중해 남쪽에 뭐가 나올 거예요. 하얗게 돼.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하얘요. 왜 하냐면은 온실이 다 뒤집혀서 하얀데 거기는 바다랑 접해져 있고 하도 지하철 많이 써갖고요. 지하수가 EC가 4가 나오고요. 염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근데 요걸 갖다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이 사람들이 요거를 갖다가 깨끗한 물을 갖고 와서 지하수하고 섞어서 한 2에서 1.5를 만든 다음에 비료를 3을 타갖고 그 물을 5를 해서 공급을 해요. 그래도 거기가 제곱미터당 한 20kg 이상, 뭐 30kg 정도 따는 아주 생산성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토마토 기준으로 30kg 정도 따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유럽 최대의 과채류 생산 지역이에요. 거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가 과채류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스페인 지역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에 채소를 공급하는 지역이 돼. 그 스페인 지역에서도 그 알메리아 지역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게 농사라는 거, 용수라는 거는요, 한계치는 있지만 우리가 재배 기술에 따라서 그걸 극복하고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꼭 이 한계치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 없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이 중산탄은 pH를 높여야 낮춰요? 그러니까 중산에 많은 pH가 올라가야 낮아요? 제가 문제 낼 거예요. 중산탄이 많으면 중산탄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중산탄, 첫 번째. 중산탄의 양이 많으면 pH를 내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틀리죠? 중산탄이 많으면 pH가 올라가요. pH 올라가요. 중산탄이 많으면. 그러면은 중산탄이 많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교정할까요? 질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기에는 그러니까 질산을 쓰게 되면은 질산이나 인산을 쓰게 되면요 이 중산산이 탄산가스가 물에 녹은 상태거든요. 탄산가스가 하늘로 날아가요.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철이 얘기했죠. 철이 많으면은 어떤 문제 생겨요? 점적관이 산화되면서 점적관이 막혀야 되겠죠. 우리가 물 주는 드리퍼가 막혀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럼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비하고 나트륨이 많으면 순환식 재배가 돼야 한대요. 순환식이 어렵다고 했죠.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뒤에서 좀 설명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용수의 양을 분석할 텐데요. 우리가 얼마큼 필요할까? 내 온실에서 하루에 얼마큼 정도의 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품질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 용수의 품질에 대해 있고 양인데
우리가 제곱미터당 식물이 하루에 흡수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재배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곱미터당 한 6에서 8리터 정도를 하루에 증발한다고 계산하면은 곱하기 그러면 1이 되겠죠. 6에서 8리터를 흡수하게 되겠죠. 그럼 0.3은 뭐예요? 우리가 식물이 내가 2리터의 물을 주면 2리터를 다 빨아먹는 게 아니라 한 1.56리터는 빨아먹고 한 20-30% 정도는 평균,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하루 치면 이게 달라지는데 1년 평균을 내면은 한 20-30% 정도는 배출을 해요. 내가 3리터의 물을 주게 되면은 1년 평균으로 하면 2리터 정도 물을 흡수하는데 1리터의 물을 밖으로 배출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식물이 2리터를 증산하면 우리가 실질에 필요한 물은 얼마예요? 3리터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래서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채를 재배할 때 하루에 제곱미터당 6에서 8리터가 최고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이 아니라 최대 6에서 8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우리가 용수량을 계산할 때 1년 중 최대치를 계산해야 돼요? 평균치를 계산해야 돼요? 평균치? 최대치를 계산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물은 하루라도 물을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식물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1년 중 최고 물을 많이 흡수하는 기간을 잡아서 하루 1일 필요한 물량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 오이 같은 경우 하루에 6월달, 7월달, 5월, 6, 7월달에 들어서게 되면 하루에 6에서 8리터 정도를 증산하게 돼요. 그러면 6.6에서 8리터가 나왔죠. 여기서 제곱미터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의 물을 배출한다고 했어요? 20에 30%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30% 잡아요. 그러면은 증발량 곱하기 1.3을 하게 되면은 제곱미터당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물의 양이 나오죠. 곱하기 면적을 하게 되면 얘가 곱하기 만을 채워야 돼. 이게 1000을 하게 되면 이거 300평 기준이고 그러면은 얼마가 필요해요? 7.8에서 10톤 정도가 필요하죠. 여기서 7.8, 10톤 정도. 내가 근데 배양액을 재활용해요. 그러면 얼마큼 들어가 물이? 저것보다 적게 필요하겠죠. 내가 배양액을 재활용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배출되는 물을 다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는 이것보다 20-30% 물이 적게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물을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7.8에서 하루에 10톤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이거는 최대치고요. 제가 볼 때 평당 계산하면은 한 1헥타에 50톤 정도. 이거는 최대치 잡아둔 거고 또 1헥타에서 50톤 이상만 가지면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희 계산상으로는 7에서 10톤 정도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낼게요. 지금 내가 키우려는 상추가 하루에 최대 4월, 5월 달에 하루에 3리터의 물을 증산을 시킨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1.3을 곱하면 얼마예요? 3 곱하기 1.4면은 4.2가 되죠? 곱하기 만평이면 얼마 돼요? 만제곱미터면 3,000평이면 어떻게 돼요? 만제곱미터면은 하루에 얼마가 필요해요? 물이 한 32톤, 30톤 정도가 필요하겠죠. 이거 물량을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설비나 펌프에 고정을 해서 2일 정도의 물을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는 원칙이고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하루치는 갖고 있어야 돼요. 하루치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지하수를 하려면 지하수를 뽑아올 때 뭘 갖고 뽑을까요? 수중모터를 뽑아요. 수중모터를. 근데 수중모터가 나가잖아요. 고치는데 하루 걸려요. 수중모터가 잘 나가는 펌프는 아닌데 제가 한 20년 근무하면서 20여 년 근무하면서 한 서너 번 나갔어요. 두세 번 정도. 서너 번, 한 세 번? 한 세 번 나가겠네. 그럼 세 번이면 얼마에 한 번이에요? 한 7년에 한 번 나간 거죠. 그러면은 7년 나갔으면 하루 수중모터 고장나면 하루 동안 멈춘다고 했잖아요. 와서 불러고 가는 이거를 그냥 빼면 아니라 땅속 200m 있으니까 이거를 도로에 들어가고 막 땡긴 다음에 그걸 꺼내서 고치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거 갖고 있는 사람 불러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루 동안 최소 우리가 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럼 내가 하루치의 물은 최소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권장상 한 이틀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하루는 갖고 있어야겠다. 우리가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중산산이 묻는 물들이 이제 알칼리, pH가 높은 물이 되거든요. 이것들이요. pH가 높다. 근데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지하수는 다 들어있어요. 웬만한 지하수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다. 근데 식물 정수에 재배에 쓸 수 있는데 칼슘이나 마그네슘 양분 정도가 지하수에 녹아있는 정도가요. 배양에 필요한 만큼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양액을 이제 그것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죠. 아까 EC가 0.3이나 0.5라고 하면은 칼슘이 조금 들어있긴 하겠죠. 근데 제가 배양액을 조성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표준 처방전을 쓴다고 했죠. 0.3, 0.5 정도면. 왜? 칼슘이 있긴 하나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우리가 배양액을 조정할 만큼 양은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해버린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렇다면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수에 녹아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탄산염이나 황산염으로 종취해야 한다. 황산이온은 필수 요인인 반면에 탄산이온은 그렇지 않고요. 그 전온대 탄산은 식히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pH의 완충 작용도 하기 때문에 50 ppm 정도까지 일단 중탄산이 50 ppm 정도까지 있는 것은 30에서 50 ppm 정도인 거는 우리가 오히려 권장한다. pH가 그러니까 중탄산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pH 변화가 크지 않게 된다. 이게 버퍼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 지하수에 있는 pH는 주로 중탄산과 탄산에 의해 결정되고 중탄산의 이용은 높으면 pH가 높아져서 탄산염이나 인산염 같이 불용화되는 이온이 생긴 그리고 석회암이나 배분석이 지층이 있는 지하수는 탄산칼슘과 탄산마그네슘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 배분석이나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은 우리 충청남도 남부 지역에는 없어요. 이게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죠? 전라북도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전라북도에 그렇게 얘기 나온 게 없는 거 보면은. 근데 충남의 같은 경우는 당진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에서는 석회암이 많아서 탄산 pH가 높은 물들이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재밌던 한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경주에서 그 전에 지진 한번 난 거 기억나요? 지진 나갖고 옛날에 뭐죠? 저것도 안 했잖아요. 수능 포항인가거든. 근데 경주에서 지진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경주 지진 났는데 경주에서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그 지진이 나기 전에 수경 재배했던 15종의 농가들이 물이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지진이 나고 나서 갑자기 물에 칼슘과 마그네슘 농도가 증가했어요. 근데 pH가 쭉 올라갔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은 건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수에서 나트륨과 염소가 있는 물은 우리가 해롭다고 했죠. 마그네슘과 칼슘은 그것은 자체로 비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나트륨과 염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물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흡수되지 않고 우리가 높으면은 작물에 나쁜 영향을 주고요. 해안 근처에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 논산 부여 지역에서 왜 높냐? 왜 지하수에 있느냐? 옛날에 그 금강 하구뚝을 만들기 전에 바닷물이 밀물때가 되면은 저기 논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 그 덕분에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하 200-300m 들어가면 나트륨이 많은 물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요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가 또 있을까요? 저기요. 여기 많은 지역이 우리 짭짜리 만든라고 하는 데가 어디요? 대저토마토가 있죠. 거기가 이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짭짜리로 치유될 수 있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염성분이 많아갖고요. 식물이 뿌리 성장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거기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칼슘과 마그네슘이 높아서 염이 높은 것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나트륨과 염소가 높아 않아서 EC가 높은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식물체에 해롭거든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염분이 과다하면은 배꼽선과 그러니까 칼슘의 흡수가 저해돼서 배꼽선과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또 많아지면은 가리의 결핍, 포타슘의 결핍도 많이 발생한다. 칼슘과 포타슘 같은 경우는 과일의 품질에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칼슘이 흡수가 안 되고 포타슘이 흡수가 안 됐을 경우에 과일의 크기라든가 배꼽선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킨다. 그래서 철분이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하수에 녹아있는 분들은 우리가 수용성인 이가 처리예요. 이가철. 이가 처리하는 거는 식물체가 흡수할 수 있는 처리다. 근데 이가철은요, 지하수에서는 이가철이 가능한 이유가 지하수는요, 땅 속에는 산소가 많아요, 없어요? 적어요? 산소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산소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철이 산화되지 않는 거예요. 철 이온에 산소가 붙어야 뭐가 돼? 산화철이 되겠죠. 산화철은 우리가 보는 녹이에요. 그냥 물에 녹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이가철이 산가철인 붉은색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침전이 발생하고 이 산가철은 점적관을 받고 센서 같은데 광 같은데 피해를 끼게 만들어갖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중산산이 많을 때는 철이 더 많이 침전된다고 해요. 이것들이요. 왜냐면 그렇고요. 철을 킬레이트 형태로 주로 공급하면 침전 생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EDTA 철 같은 경우도 알칼리 성분이 도달하게 되면 침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EDTA 철이라는 철이 있거든요. 수경재배에서는 이걸 보고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가루철이라고 불러요. EDTA 철이 있는데 이거 가루철이라고 부르는데 가루철 같은 경우도 pH가 6.2까지는 어저도 유지가 되는데 6.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철이 EDTA가 깨지면서 철이 산화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철은 우리가 산화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철이 산화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수경재배에서 점적관을 막을 수도 있고요. 철이 산화가 되면은 우리가 철 결핍 증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경재배를 하는데 A통에다 주로 철을 섞는데 이 A통에 있는 철이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이가철이 아니라 산가철로 변화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침전되고 막힐 수가 있다 이것들이요. 예. 빗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된 장소에서는 뭐 주로 빗물을 사용하는데요. 지하수가 용서 부적당한 지하수 용수,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하수를 칼슘이 많아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지하수가 부족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유럽은 비가 1년 내내 꾸준히 내려요. 우리가 한 번에 내리는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해보게 되면은 유럽의 강과 우리나라의 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유럽 강과 한국의 강이? 어떻게 다를까요? 뚝이 우리나라는 어때요? 강이? 평상시에 물이 이 뚝이 한 100m, 200m의 폭이 있는데 물이 어떻게 해요? 가운데만 쪼르르 흐르고 있죠. 예.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리고 뚝이 얼마예요? 바깥에 강이 있으면은 바깥에서 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집이? 고층 빌딩 돼야 보이지 아니면 바깥에서 안 보이죠. 왜냐하면 뚝을 높게 써서 바깥에서 안 보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6월 말부터 8월 달까지 비가 집중으로 내리죠. 그러니까 이 그릇을 크게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유럽은 이게 낮아요. 그리고 폭이 좁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이 1년 내내 조금씩 꾸준히 내려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역적으로 우리가 북부 유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중해 연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나 독일이라든가 뭐 벨기에 같이 북부에 구성된 국가들에서는 비가 1년 내내 꾸준히 내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빗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겠더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사용량이 높아지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볼게요. 1헥타르면 빗물 탱크가 4,500 입방미터. 엄청 크죠? 이거 이 정도 만들려고 하면은 아마 몇 억 들어갈 거예요, 일단. 몇 억 들어가요. 몇 억? 몇 억이 아니라 한 10억은 들어가게 돼요. 일단 온실 짓는 비용에 거의 육박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탱크는 또 하나가 이게 조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고 물이 썩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관리가 필요해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뭐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뭐 가끔 가다가 우리 흔히 말해서 아파트라든가 그런 주택에 그 물을 저장한 탱크들에서 가끔 가다 사고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고요. 빗물은 약산성이다. 약산성이면 좋은 물이에요, 나쁜 물이에요? 좋은 물이다, 이거 좋은 물이다. 그러니까 식물은 약산성에서 잘 자라요. 예, 너무 강한 그러니까 일단은 알칼리 성분이 되면 안 좋다는 거거든 일반요. 그렇다는 얘기고. 수돗물은 수독한 것이면 소독 방법에 따라서 잔류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수돗물을 사용할 때는 소독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침전하고 그 다음에 염소 처리를 해갖고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수돗물 같은 경우는 침전과 염소 처리 사이에 하나 또 껴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유기물을 흡수하는 뭐 탄수, 숯 같은 걸 집어넣어갖고요. 유기물을 흡수하는 단계 우리가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서 유기물을 거쳤다는 얘기, 유기물 흡수를 했다는 얘기는 되게 중요해요. 수돗물에는 농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농약이 유기물이거든요. 제초제가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수돗물에 제초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안전하다는 거겠더라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최근 수돗물이나 이제 부식을 막게 pH가 높게 공급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를 첨가하고 나면은 5.5, 6.5 사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염소가 나와서 염소하고 뭐 이런 반응을 해서 클로람이라는 이제 물질을 만든다기도 하는데 뭐 이 정도로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 그냥 우리가 수돗물 같은 거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다? 비용이다. 톤에 하루 사용하게 되면은 5만 원 이상 들어가고 4, 5, 6월 달에 그 다음에 1년에 한 달치면 150만 원이 들어가고 수돗물 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